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영상부터 제가 지금 조던 B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이 책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책이 핫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지식인이죠.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이제 3월 달에 그 삼성동 독서 멘토링 선정 도서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고 저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정독하고 또 연구하고 다시 프롤로그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그러면 이 책이 프롤로그 플러스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나눠지잖아요. 에필로그도 있나?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필로그도 있네요. 그러니까 에필로그까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13개 아니면 14개 영상으로 이 차례마다 이 카테고리마다 쪼개서 이 책에 대한 설명과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나눠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조던 피터슨 이 교수님을 이제 영어권에서 살고 계시거나 이 영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입체적으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유튜브에 많은 한글 자막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팬도 굉장히 많고 이분의 안티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셔도 연구하고 이 책에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의미의 가치 있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개, 14개 영상이 저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찍고 나서 제가 재생 목록으로 하나 따로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대중적인 수준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내용을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프롤로그를 따로 하나를 뽑아서 차례를 아예 프롤로그만 해석을 하느냐? 일단 책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프롤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주창을 하고 있어요. 한 책의 프롤로그는 이 책을 파는 출판사 입장에서나 이 작가 입장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살지 말지는 프롤로그나 목차, 뭐 표지,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입장에서나 출판사 입장에서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을 진액으로 녹여서 묶어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이 프롤로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이 프롤로그 읽으신 분들은 꽤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말하는 철학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녹아내는데 우리는 이 조던 피터슨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신념을 어떤 논지로 어떤 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이미 결과론적인 시점으로 우리에게 프롤로그에서 제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단어에 대한 뜻이 뭔지, 이 사람이 논거로 쓰는 중요 어떤 골자라고 할까요? 논지가 되는 그 핵심 골자의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정보가 없는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론적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 작가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덜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일단 프롤로그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롤로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겠다. 이 책에 맞는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맞추다 보면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하는 그 길을 그나마 보다 수월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도움이 될 건 뭐냐면요. 조던 피터슨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제 번역하신 그런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그 토론 영상도 있고, 유명한 뭐 대학교 강의 영상도 있고, 그런 영상을 먼저 보시면, 아, 이분이 어떤 캐릭터구나라는 걸 이 감안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프롤로그를 보시면 더 잘 음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하간 프롤로그가 각각의 책에서 프롤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롤로그를 한 챕터를 따로 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습니다. 프롤로그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9페이지 중반부터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학자 입장에서 궁금해하고 이해 안 가는 중요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의문점을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생각의 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요리 도구를 써야지. 그러면 뭐 요리 방법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요리책을 참고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그걸 정했냐면 이분 입장에서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첫 번째 책은 이제 의미의 지도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위대한 신화와 종교 이야기, 특히 과거 구비 문학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은 사건 서술보다 도덕적인 내용 전달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사건 서술, 어떤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그게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전개하는데, 이분은 첫 발단부터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파고드는 자신의 숙고의 프레임 자체를 일반적인 유명하다고 하는 지식인들과 달리 생각의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이게 이 작가, 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의 뭐랄까요, 유의미한, 참 이분이 잘 설정했다. 이게 우연인지 자기의 사색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탁월하게 자기가 선택을 했다. 제 개인적인 의미에선 옳은 도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색과 다른 논지의 기승전결을 통해 새로운 결론. 근데 이제 그것을 공격하시는 분은 보수적이다, 전통을 중요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리타분하다고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네, 이렇게 도출할 수도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 어떤 정보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은 세계를 사물들이 배열된 공간이 아니라 드라마 무대로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전 책에서 드라마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혼돈과 질서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그리고 어떤 사물들이 배열된 공간, 이게 비슷한 의미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사람 좀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톨스토이 맞아요? 이 톨스토이가 이제 인생론, 참회록,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톨스토이 참회록 인생론에 보면, 톨스토이가 인생 말미에 인생에 대한 생명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의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어떤 예를 드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물레방아에 물을 흐르게 하는데, 이제 물레방아를 잘 돌리게 하려면은 물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레방아는 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물에 대해 연구해야겠다.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어떤 일을 생각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고찰해 나가는 순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고찰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너가 잘 돌리려면 이거에 관련된 생각의 순서를 조립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얘가 자꾸 물은 뭐고 물은 뭐시고 그러면 이게 이 순서가 잘못됐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책이 쓰여진 건 예전에 쓰여졌지만, 여기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으로는 인생에 대한 현대 과학의 고찰도 이와 흡사하다. 인생이란 저 물레방아꾼이 연구하려고 했던 물레방아다. 인생은 물레방아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물레방아는 가루를 잘 빻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인생은 훌륭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인생에 관해 사색할 경우 한순간이라도 이 사색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처럼 인류의 참된 지도자이자 은인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올바로 생각하는 순서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색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생명은 무엇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물레방아는 왜 돌아가는가 하는 따위의 문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무리들도 항상 있었으며 지금도 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은 그게 주류죠. 그게 주류.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가 뭐니? 인간의 일생의 의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생명은 무엇에서 발생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왜 돌아가는 거냐면,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것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사색은 별개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순서가 망가졌죠. 톨스토이는 몇백 년 전부터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현대과학이 추론하는 거는 논점을 벗어났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의문점을 담은 게 이 책의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논리적인 그 탐구를 이제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기가 놓쳤던 이제 유실론자로, 크리스천으로 돌아섭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제가 생각했다는 거죠. 이 작가도, 제가 말하는 게 조던 피터슨도 삶의 의미를 탐구할 때 그 도구로 쓰는 것을 순서를 잘 잡았다. 고찰의 순서와 그 툴을 잘 설정했다. 인간의 일생을 드라마 무대로 보고, 그 무대의 주요 구성 요소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거, 사건의 배열, 이게 아니고 혼돈과 질서, 이 중요한 틀을 자기가 잡았다는 거죠. 질서와 혼돈과 질서, 이 두 가지 틀이 조던 피터슨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놔야 할 철학적 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툴은 질서와 혼돈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뭐야, 혼돈이 뭐야,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이런 단어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가치 체계를 처음 듣다 보니 그게 이제 낯설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질서는 말 그대로 정리된 것, 남성성으로 비유를 듭니다. 정리된 것, 뭐 예를 들까요? 질서는 사회 구조가 잘 갖춰진 세계이고, 이미 탐험이 끝난 구역이자 친숙한 공간이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혼돈에 대해서도, 카오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건,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자 시간이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갑자기 좋은 일을 당했다거나, 평상시에 일상성을 깨는 어떤 그 자극 자체가 혼돈이라는 거죠. 이건 여성성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 혼돈과 질서, 이런 철학적 기반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니까 이분이 이제 페미니즘과 부딪힌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하간 이제 이 프롤로그에서 다시 정리할까요? 이제 정리를 제가 계속 해 나갈게요.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대전제에서 이분은 인생의 의미를 드라마 무대에서 질서와 혼돈의 축으로 푼다는 겁니다. 사고의 숙고의 과정을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고, 나름 진실에 기반한, 진실과 가까운 툴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혼돈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예를 듭니다. 도교. 여러분들 태극권 문양 생각하시면 그 태극기 문양 같은 검은색, 하얀색 이러면서 점점 찍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점은 가능성을 내재한다. 언제든지 질서가 혼돈이 될 수 있고, 혼돈도 질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이러면서 이제 도교의 그 태극 문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도교는 이제 도교의 예를 들면서 안정과 변화, 경계, 그러니까 질서와 혼돈의 경계, 경계? 그 경계를 걸어야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걷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희뿌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 철학적인 책이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어렵게 다가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도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또 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 과정의 얘기를 하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 그 중요한 전제를 얘기해요. 호기심이 자극되는 그 원 소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피터슨은 개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냉전 시대 때 핵 교착 상태,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나 미국이나 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이나마 부딪히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든 중대한 물세가 발생되든 갈등이 일어나서 누군가 한 명 먼저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구는 멸망이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핵이 있어. 얘네도 핵이 있고 얘도 핵이 있고 둘이 하여튼 싸움이 시작되면 그게 지구의 종말이야. 근데 얘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신념체계를 포기하지 않는 게 이 교수님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옳은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호기심이다. 옳은 호기심. 왜죠?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지? 왜 이렇게 이 지구와 이 인생과 이 인류 사회의 이 중차대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맞다고 하는 신념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는데 이것까지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은 끝까지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치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롤로그에서 그 다음에 풀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에선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부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 부분 거부할 수 있고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치관을 공유하면 사람들은 가치관을 지키려고 한다,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 근데 그 본질은 신념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신념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돼야 안정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 야, 사회주의가 진짜 진리야. 아니면 야,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돼.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념을 위해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신념을 공유해야, 민주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예측,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걸 불안해합니다. 맞죠?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심지어 몇천 원 주고 길거리에서 그 뭐 검증되지도 않는 사람 타로 카드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속성,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신념이 공동화되고 신념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가 되면 가치체계, 민주주의, 뭐 예를 들어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가치가 공유가 되면 안정적으로 사회를 예측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현하고 상대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된 신념 체계는 이런 강력한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이 신념 체계가 뭐냐? 신념 체계는 문화 체계라고 하고요. 문화 체계는 가치 체계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그거요. 신념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념은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의 본질은 가치가 또 이제 형성의 엔진 역할을 하는데, 신념은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가치에는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생각하면 그겁니다. 가치에는 등급이 있다. 우리는 잘못된 평등주의에 함몰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주류라고, 진보적인 어떤 사상은 그게 맞다고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가치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가치에 등급이 없다는 건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치에도 등급이 있다는 건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예를 들어 자기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한 거죠. 근데 사회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양심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저열하고 틀린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치가 성욕을 그렇게 마음대로 푸는 것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치가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치 체계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가치 체계가 있다. 가치 체계가 없으면 누구도 적절히 행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든 행동과 인식은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타당한 목표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아까 성범죄자 예를 들었죠. 모든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목표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어떤 신념 체계로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치 체계가 없다면 목표를 판단할 기준이 사라져. 그러니까 절대성과 악이 무너져요. 다 상대주의다.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면 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논거 자체가, 철학적 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목표도 이야기하면서 목표는 주로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잖아요. 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계발적이고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자기가 언젠간 죽는다는 이 현실 자각, 진실, 이것에 내재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어. 이 허무한, 이 엄청난 진실, 이거를 감내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가. 이게 없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 가치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 가치, 신념, 올바른 신념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 이게 없으면 아무런 선과 악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등급이 없다는 거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아무리 너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철학적인 그 기조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지만 가치 체계들은 자주 충돌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진퇴양난에 놓인다. 내가 속한 집단의 믿음 체계가 사라지면 삶은 혼란스럽고 비참해서 견딜 수는 없는 것이 된다. 집단의 믿음 체계는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과의 충돌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과 충돌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나간다는 진보적인 지식인이 말하는 그런 허황된, 그냥 머리 계산으로 그냥 철학적 장난질하는 그런 그런 논리 아닌 논리, 이런 지식적 유토피아로 이렇게 우리를 막 뿌연 안개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야, 신념이 있어야 돼. 왜냐면 신념 가치 체계가 없으면 삶의 의미, 선과 악을 기준할 수 있는 이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단체가 가치 체계를 갖는 이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맞아요. 하물며 진보주의, 야, 진리는 없어. 상대적인 거야. 삶의 목표와 어떤 삶의 가치 체계가 이 사람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던 피터슨과 충돌한다는 거죠. 그죠? 조던 피터슨, 이 사람이 말하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 이 사람이 무조건 틀리다. 이 개념이 아니고 맞든 틀리든 그렇게 공격하든 동의하든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현실 자각.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드라마의 무대로 보고 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툴, 사색을 하기 위한 재료가 올바르게 잘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그나마 비슷하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과 비슷하게 단추를 매기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그나마 정답과 비슷한 결론에 도출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작가는 근데 이제 자기가 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하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는 제 3의 길이 있는 걸까? 내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어렵다. 3의 길이 있는 걸까? 이러면서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적이지 않나요? 여간 자기가 그 꿈에 어떻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꿈을 통해 자기가 몇 달 동안 씨름해서 깨달은 게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는 사실이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추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앞뒤 맥락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이제 그 꿈을 표시할 때 그 십자가에 존재하는 것은 고통과 변화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고통의 얘기를 합니다. 고통. 그리고 그 고통과 어떤 변화를 인간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자기가 얻은 깨달음이에요. 뒤에 더 볼까요? 이제 원색적인 얘기예요. 이 프롤로그 끝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란 끔찍한 딜레마에서 세상이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해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 내가 찾은 답은,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인생적 솔루션이 나옵니다. 개인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존재의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영웅의 길을 택하려는 의지다. 멋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찾은 답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일생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한 정답은 자기의 십자가, 고통과 변화를 인지하고 그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 존재의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스로 영웅의 길을 택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택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에서 이 사람이 후반부에 또 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스스로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의지가 발현돼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이 질서가 너무 질서가 강해지면 안 되지만 질서가 유지된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프롤로그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고 결정한 이유도 설명을 해요. 오랜 시간이, 이 책의 제목을 쓸 때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제목을 쓴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제목에는 원칙이 정리되지 않으면 카오스가 유혹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시요. 이 책의 제목을 왜 작가가 이렇게 지었냐면, 어떤 상징을 넣는데,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 세상에 원칙이 없으면 카오스가 유혹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바죠. 원칙. 그러니까 이제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연법이라는 말입니다. 자연법.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세상은, 인류는 우리가 좋든 싫든 변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거든요. 보수주의는 이 자연법에서 파생된 철학으로 이제 우리가 헌법이나 뭐나 이건 이제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자연법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법칙과 기준과 가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치 짐을 나르는 동물과 같다.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짐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상과 전통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질서다. 근데 이제 질서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질서는 여러분 안정된 어떤 국가 체계, 민주주의라고 예를 들면 그래도 이 질서가 너무 강화되다 보면 혼돈으로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질서가 강화되면 위험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국가가 시장이나 국가가 한 개인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면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더 단단하게 딱딱하게 되면 언젠가는 혼돈으로 이 단단함이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혼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회적 피해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조건 좋다, 질서가 엄청나게 강화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질서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러면서 혼돈이 우리를 덮치고 그 결과 우리가 혼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우리는 좁고 고든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12가지 법칙은 그곳에 있기 위한 지침이다. 그곳은 뭐랄까요, 그 유토피아? 어떤 유토피아라고 하면 요즘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예술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예술적으로 그곳이라 함은 뭐랄까요, 새 예루살렘 같은 거, 예술적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이 책은 이 12가지 법칙은 인생 12가지 법칙 이렇게 썼는데 그곳에 당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 그리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이라는 이 가정 자체가 자연법에 의거해서 절대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선과 악자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지금 그 교수님이 논쟁적인 자기가 정치적인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된 이유가 자연법,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 목소리를 이런 철학적 기제를 바탕으로 논리를 설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들의 권리보다 당신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멋진 말을 하죠. 사고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상처받고 기분 나쁠 수 있어도 당신도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고 대 사고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선,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절대선은 이 세계를 물리적인 현상이나 어떤 서사적인 사건의 나열 이게 아니고 드라마 무대로 보고 질서와 혼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부담스러운 자의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에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방식, 이 교수님이 설파하는 그 논지, 이거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무지하고 불완전한 이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가 깊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면서 다 함께 번창하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법칙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지금 이 작가가 제일 핫한 글로벌 지식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의견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 사람의 목소리는 세계적인 이슈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 어떤 식으로든 보수든 진보든 더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더 싫어할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체계도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열심히 나름 공부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런 의미가 아닐까 하며 해석하는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를 설명했고요. 법칙 1부터 쭉쭉쭉쭉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법칙 2까지 읽다가 다시 프롤로그에 넘어와서 다시 읽어봤어요. 이 얘기가 프롤로그에서 이 얘기가 이런 식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새롭게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기독교적인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전 문학을 인용을 많이 하고 이 책에 보면 성경도 인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학자로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로서 이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법칙 1부터 12까지 유추하는 그 결론은 그나마 제가 좀 수긍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으로 도출은 된다. 근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다 아니다 이게 좀 많이 갈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 나름대로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상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어찌 됐건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영어권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해석하시고 말씀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책들이나 이런 해설서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자체에 일단 중심을 두고 있다. 이 책 내용으로 중심을 둬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나갈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독교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눌렀는데 갑자기 막 기독교 영상이 막 띵동 띵동 알림이 울릴 수 있어요. 불쾌해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기독교 유튜버야? 그러면 나는 얘 구독 안 할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야? 그러면 그 내용은 안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책 서머리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독하기 하시고 보고 싶은 영상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거. 그렇다고 뭐 너무 기독교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여러분들이 그 억지성을 느낍니다.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 설명이나 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책에 대한 내용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요약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 이제 1법칙부터 차근차근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유, 3월 독서 멘토링 전까지 12가지를 빨리 해야 될 텐데요. 부지런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